여러분들 한 주일 동안 잘 쉬었습니까? 오늘은 온라인 2주차 강의 경영학의 발달 과정 챕터 2죠. 경영학의 발달 과정은 이제 발달 과정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각 과정에 이제 그 중요한 이론들, 어떤 이론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그런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에 취업했을 때에 적용을 해야 될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그 이론들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 여러분들이 듣고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추가적으로 좀 알고 싶다 하는 내용들은 꼭 이제 카톡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기 바래요. 경영학이 이제 시작된 것은 우리가 이제 1776년에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국부론이라는 책을 발간을 했죠. 국부론이라는 것은 경영학 서적이에요. 국부론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한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는가 하는 이론을 이제 발표한 건데, 여기서 이제 아담 스미스는 분업이 중요하다 이런 주장을 했죠. 분업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의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것도 이제 전문 분야별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생산을 하는 것이 각 분야별로 전문가가 되면서 빠른 시간 내에 기술이 향상이 돼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기업도 이제 한 기업이 모든 제품을 생산하는 게 아니고 특수한 분야로 이렇게 나누어서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좋다.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이제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분업을 해나가는 것이 그 나라의 부를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시킬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의 분업의 필요성을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분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어떻게 일들을 나눌 건가 하는 것들, 그 다음에 그것들이 어떻게 합쳐져서 한 제품을 만들고 또 하나의 조직을 만들고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성이 이제 생기면서 경영학이라는 것이 이제 서서히 태동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나 이제 실질적으로 1776년에 이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나왔지만은 그때부터 이제 한 120, 30년 동안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러면 기업을 어떻게 경영을 해야 되는 건데 하고 그런 이론 방법론을 정립을 해가지고 발표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1903년도에 프레드릭 테일러라는 사람이 이제 공장관리론이라는 것을 이제 발표합니다. 그러면 이 공장관리론은 이제 뭐냐? 어떻게 하면은 작업원들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가? 그러니까 공장에서 이제 관리한다는 것은 곧 생산자들을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작업원들을 일을 많이 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방법론을 발표한 것이 이제 공장관리론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 그 이전까지를 우리가 이제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발표한 그 시점부터 1903년 이 사이는 이제 우리가 각각의 기업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경영 이론을 적용을 하고 나름대로의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경영을 했겠지만 이론으로 정립된 게 없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를 우리가 표류 시대다, 표류 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영학의 발달 과정상. 그리고 이제 테일러가 1903년에 공장관리론을 발표하면서 이제 그때를 이제 고전 경영학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고전 경영학에서는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이제 그 연구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는 어떻게 하면은 작업원들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러니까 작업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느냐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내에서 그 작업원들이 그냥 개별적으로 이렇게 그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조직을 만들어서 이제 그 작업을 하고, 또 그 조직의 계층들이 있어서 조직들이 이제 잘 그 설계가 돼가지고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조직이 잘 설계돼서 운영이 돼야 그 안에 있는 작업원들도 그 조직에서 융화돼서 이제 조직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작업 관리, 그리고 우리가 직무 관리라고도 얘기해요. 직무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그 작업원들이 속해 있는 조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잘 운영할 거냐. 그래서 이제 그 조직 관리,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이제 연구가 이루어져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 조직 관리와 이제 작업 관리, 직무 관리와 조직 관리는 그냥 사람을 어떤 기계의 하나의 부품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그 돈만 주면은 작업원들은 일을 열심히 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 직무 설계, 조직 설계를 해가지고 운영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부작용이 생겼느냐, 이제 처음에는 돈을 많이 주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았는데 계속 소득이 올라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제 나태해지기 시작하는 거고, 이제 돈을 벌고 먹고 살 만큼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나도 인간답게 살고 싶네 하는 욕구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게 돈만 많이 준다고 해서 이게 사람들이 만족하고 생산성이 올라가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할 건가, 이런 데에 이제 그 초점을 맞추는 연구들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행동과학적 경영학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인간관계, 종업원과 종업원 관계, 종업원과 상사의 관계, 이런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작업 성과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인간관계에 이제 그 초점을 맞춰서 경영학의 연구가 시작이 됐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직무관리, 조직관리, 그 다음에 인간관계관리, 여기까지 되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어디에 초점을 맞췄느냐. 자, 이제 이론적으로 뭐 그 감각적으로 뭐 이렇게 관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잔소리 같고, 어떻게 보면은 뭐 뜬구름 잡는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설득시키고 또 확실하게 이해를 시키려면은 숫자를 이용한, 소위 말해서 계량적인 방법으로 경영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과거의 어떤 그 경영 실적, 지금 어떤 나타난 성과,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무엇 때문에 이게 잘 됐고, 또는 무엇 때문에 잘못됐고, 또는 과거의 어떤 성과를 보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숫자를 가지고 그걸 분석을 해서 어떤 원인을 찾고 또 나가야 될 그 방향을 설정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어떤 그 경영의 방법들이 이제 나온 거죠. 이걸 우리가 이제 그 계량 경영학 또는 관리 과학적 경영학,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숫자를 가지고 이제 그런 것을 이용해서 이제 경영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하게 된 게 뭐냐, 이 사회가 복잡해지고 글로벌화되고 많은 경쟁자들이 생기고 소비자들의 어떤 눈높이,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달라지고, 또 기업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다양한 외부 어떤 뭐 그 정부라든지 뭐 NGO라든지 이런 그 단체들의 어떤 압력들이 많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기업이
뭐 스스로 혼자 어떤 그 소비자들이 이런 거 좋아할 거다 생각을 하고 제품 만들어서 이렇게 판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다. 주변 환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경영 전략, 경영 방법을 결정을 하고 실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래서 이제 그 상황 적합 이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 기업이 아무리 능력이 있더라도 결국은 주변 환경과 이제 서로 적절하게 이제 순응하면서 또는 절충하면서 이렇게 기업 경영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발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단계별로 어떤 이론이 있고 또 그런 이론의 내용들은 어떤 것들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 경영학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인간을 어떻게 보면은 기계처럼 또는 기계의 부품처럼 이렇게 다루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인간을 합리적인 인간으로 가정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합리적인 인간이라는 것은 적절하게 급여를 주고 적절한 조건을 맞추어서 일을 시키면은 그 적절한 보상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열심히 노력을 한다. 작업원들, 인간이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고전적인 경영학에서는 직무관리라는 거하고 조직관리, 이게 두 가지 방향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첫 번째 나온 이론이 1903년에 발표된 프레드릭 테일러가 발표한 공장관리론. 여기에서 이제 테일러가 주장한 게 과학적 관리법이라는 거예요. 이 과학적 관리법의 캐치프레이즈는 뭐냐면은 높은 임금과 낮은 노무비예요. 높은 임금이라는 것은, 임금은 뭐냐면 급여예요. 개별 종업원들의 급여는 높게 주고, 대신 노무비는 뭐냐면은 전체 어떤 매출액 중에서 차지하는 급여가 차지하는 비중, 그게 전체 급여를 얘기하는 거죠. 전체 급여는 낮추자. 그러니까 개인의 급여가 높아지면은 전체 급여의 크기도 당연히 커지죠. 근데 노무비를 낮춘다는 얘기는 뭐냐?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던 노무비의 비중을 낮추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원에 판매를 하는데 과거에는 50원에 노무비가 들었다. 그러면은 50%가 이제 노무비가 들은 거죠. 근데 200이라는 매출을 올렸는데 과거처럼 한다면은 100이라는 인건비가 들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80만 들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50% 노무비 비율이 50%가 아니고 40%로 떨어진 거죠. 테일러는 그래서 열심히 성과가 많이 난 작업원들한테는 급여를 많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개 만들면은 10이라는 급여를 주는데 20개를 만든 사람한테는 15만큼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노무비 비율을 줄여나가자 하는 것이 이제 테일러가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높은 수준의 임금을 주려고 한다면은 뭔가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죠. 목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작업 목표를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 작업 목표를
테일러는 뭐라고 했냐면은 표준 작업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표준 작업량. 표준적으로 인간이라면 할 수 있는 작업 그 목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표준 작업량을 설정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이제 뭐를 했냐면은 동작 연구와 시간 연구를 했어요. 동작 연구라는 것은 뭐냐면은 뭔가 하나 이제 볼트를 조립을 한다 그러면은 그 조립을 하는 동작을 연구를 한 거죠. 동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러면 이제 그 동작을 하려면 손을 뻗는다. 그 다음에 도구를 잡는다. 그래서 그 볼트를 돌려야 될 위치로 가져온다. 그 다음에 볼트하고 너트하고 그 일치를 시킨다. 그 다음에 돌린다. 돌리고 나서 다 돌리면은 뽑아서 다시 그 공구를 제자리에 놓는다. 이게 볼트 하나를 조이는데 이루어지는 하나의 동작이죠. 이렇게 동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고 또 각각의 동작이 시간이 얼마 걸리는가 하는 것을 이제 측정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하나의 동작에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서 다 더해보면 한 동작을 완성하는데 이게 얼마나 걸린다 하는 것이 이제 계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 동작을 끝내는데 10초 걸린다. 그러면은 1분이면은 몇 번 하겠어요? 6개를 하는 거죠. 60초니까. 1분에는 6개 한다. 그러면 1시간은 60분이니까 6636, 360번 할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표준 작업량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표준 작업량을 설정할 때 테일러는 어떻게 했냐면은 누가 하는 동작을 기준할 거냐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한 건데 이 사람은 인류 노동자가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인류 노동자가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 근데 테일러가 생각한 것은 인류 노동자가 했으면 다른 사람들도 열심히 노력하면은 거기까지 따라올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목표니까 그거를 이제 인류 노동자의 방법과 시간을 이제 측정을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동작 연구와 시간 연구를 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무조건 그냥 그 사람이 한 그대로 시간을 다 적용한 게 아니고 여유 시간이라는 것을 이제 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그 동작 연구, 시간 연구, 그 다음에 여유 시간 적용 이것은 어떤 생산 작업을 할 때에 이제 몇 개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이제 설계할 때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이미 뭐 120년 전에 일이 발표한 거지만 이거 지금도 생산 공장에서는 하고 있는 그런 방법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표준 작업량을 설정을 해가지고 이제 작업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달성한 사람한테는 높은 급여를 주고 달성이 안 된 사람은 낮은 급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목표 설정을 해가지고 이제 생산 관리, 작업 관리를 하는데 이때 이제 테일러는 4가지 원칙을 적용을 하고 있어요. 4가지 원칙은 뭐냐? 첫 번째가 최대 가업을 설정을 해라. 당연히 이제 인류 노동자의 동작 연구와 시간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가업 설정이 됐으니까 최고의 가업 설정이 됐겠죠. 이게 4대 원칙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공구와 작업 환경이 표준화돼야 된다. 왜냐하면 잘한 사람, 못한 사람 이게 나누어서 이제 그 보상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똑같은 공구, 똑같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구가 있어야 되고 또 작업 환경도 똑같아야 되겠죠. 누구는 좋은 환경, 누구는 나쁜 환경. 이러면 불만이 생겨버리죠. 그래서 공구와 작업 환경을 표준화시켜야 된다.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고 성공을 하면은 우대를 하고 실패를 하면은 보상을 적게 주는 이런 4원칙을 적용을 해서 생산 관리를 해라, 작업 관리를 해라. 그런데 이런 작업 관리를 할 때에 적용한 4가지의 또
방법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적용한 그 4가지 방법론의 첫 번째가 뭐냐면 기획부재라는 것을 실행을 해야 된다. 기획부재는 뭐냐면은 작업하는 사람은 그냥 위에서 기획부에서 지시하는 대로 작업만 생산 작업만 하게 해야 된다. 뭐 내가 이거 생산하는데 오늘 몇 개 생산해야지 어떻게 생산해야지 이거 신경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생산하는 사람은 오로지 생산만 하게 해서 거기에 숙달되고 생산성을 높이게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계획에 관련된 업무들은 다 기획부에서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게 기획부 제도예요. 두 번째는 이제 직능별 직장 제도를 실행을 해라 하는 거죠. 각 분야별 이제 분업화된 분야별로 거기에 책임자를 한 사람씩 두고 그 책임자가 그 분야에서 분야의 어떤 뭐 팀 또는 뭐 부 여기를 책임지고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직능별 직장제예요. 그다음에 작업 지도표제라는 게 있는데 작업원이 어떻게 일할 거냐는 문서로서 기록해가지고 전달하고 그대로 시행을 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말로 하면은 이게 이제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정확한 방법이 실행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들은 그 문서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작업원들한테 전달하고 작업자들은 그걸 보고 그대로 실행을 하면 될 수 있는 이러한 그 제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차별 성과급 제도를 실행을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게 굉장히 인간을 어떻게 보면은 기계처럼 다루고 하나의 부속처럼 이렇게 다루는 그런 것 같지만은 현장에서는 지금도 이런 것들이 그대로 실행이 되고 있죠. 다만 이제 그렇게 부속처럼 기계처럼 일을 하면서도 인간적인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뭐 복지제도라든지 뭐 휴식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같이 실행을 하고 있죠. 테일러리즘이라는 것이 이런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나온 이론이 이제 포드 시스템이에요. 포드 시스템. 포드 시스템은 다른 얘기로는 이제 컨베이어 시스템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포드 시스템은 이제 컨베이어를 이용해서 자동차를 조립을 하는 그것을 이제 연구를 하고 실제 적용을 해서 어마어마한 효과를 봤는데 포드 이전에도 사실은 컨베이어가 여러 회사에서 쓰여지고 있었어요. 뭐 짐을 운반하는 데도 쓰고 뭐 다양하게 쓰여졌는데 포드는 이제 헨리 포드라는 그 자동차 회사, 미국의 포드 자동차 회사 있죠. 이 포드 자동차 회사를 설립한 사람이 이제 헨리 포드고 그 포드가 자동차 공장을 설립해 가지고 자동차 생산 방식에 이 컨베이어 시스템을 적용해서 이제 그 생산을 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이론화되면서 이제 포드 시스템이라는 그런 하나의 그 작업 방법, 생산 방법이 이제 정립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른 회사에서도 쓰고 있었는데 포드는 이걸 어떤 식으로 이제 포드 이 컨베이어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그 생산성을 높이려면은 어떻게 이 컨베이어 시스템을 운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정립을 시킨 거예요. 뒷장에 이제 나오겠지만은 3S라는 그것을 이제 3S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3S를 적용을 해서 컨베이어 시스템을 작동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포드 시스템의 이제 특징은 이동식 조립법, 컨베이어를 이제 이용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동식 조립법이 되는 거죠. 이게 처음 컨베이어의 이제 맨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하나씩 부품들을 조립을 해서 맨 끝에 가면은 이제 하나의 완성품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시스템이 지금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의 뭐 스마트폰 조립 공장이나 다 지금
어떤 그 기계를 큰 기계를 조립하는 이런 회사들은 이런 그 컨베이어 시스템들을 다 쓰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컨베이어를 이용해서 그 쭉 하나의 제품을 순차적으로 이동시키면서 연속적으로 조립 작업을 해나가는 이런 방법이 이제 포드 시스템이에요. 이렇게 되려면은 어떤 조건이 이루어져야 되느냐면은 소품종 대량 생산 체계가 이루어지고 또 소품종 대량 생산이어야 이게 이제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소품종 대량 생산은 이제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한 그 컨베이어에는 한 가지 제품만 쭉 이렇게 흘러가면서 생산이 되어야 이게 조립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죠. 이번에 오는 제품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다 그러면 뭐 아반떼를 조립을 하고 그 다음 제품 흘러오는 것은 뭐 소나타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또 뭐 제네시스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작업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가 지연이 되고 버틀렉이 생기고 이 로스 타임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소나타를 만든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번에 뭐 오늘은 소나타 그러면 쭉 계속 아침부터 작업 끝날 때까지 소나타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뭐 엔진을 조립한다 그러면 소나타 엔진만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조립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게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똑같은 작업을 반복하니까 숙달이 되고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유동 작업이면서 이동시키면서 조립 작업을 해나가면서 이거는 소품종 대량 생산을 위한 그런 시스템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드 시스템을 보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3S 운동, 3S라는 것을 여기에는 적용을 했다. 그 3S는 뭐냐면은 이제 조립 생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품이나 부품이 표준화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소품종이 되어야 표준화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품과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다 표준화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그 표준화된 제품을 조립하는 데는 기계나 공구들이 다 똑같아야 되겠죠. 표준화되고 전문화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볼트를 조립하는 공구는 그 볼트만 쉽게 효율적으로 조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죠. 그래서 이제 기계 공구가 전문화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단순화예요. 단순화는 뭐냐면 컨베이어가 쭉 흘러가면서 내 앞에서 정지 내지는 흘러가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빨리 일을 끝내야 되니까 굉장히 단순한 일만 해야 돼요. 많은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지체가 되죠. 컨베이어가 스톱해야 돼요. 흘러가면서 조립하고 끝. 흘러가면서 조립하고 끝. 이렇게 하려면 단순화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3S다. 그래서 제품 표준화는 스탠다이제이션. 그 다음에 전문화는 스페셜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단순화는 심플라이제이션. 그래서 3S 앞에 이제 전부 S가 있으니까 3S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함으로써 헨리 포드는 한 대 조립하는데 자동차 한 대 조립하는 시간을 750분에서 93분으로 줄였어요. 어마어마하게 줄인 거죠. 그래서 이제 헨리 포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제 그 컨베이어 작업을 함으로써 조립 시간을 단축을 해가지고 이제 원가를 확 낮출 수 있는 거죠. 확 낮춤으로써 이익을 왕창 내겠다, 돈을 많이 벌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시스템을 고안하고 가동시킨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뭐냐면은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자동차 한 대 가격이 2,000불, 2,000불이면 지금 우리 돈으로 따지면 200 몇십만 원밖에 안 되는데 1900년대 초의 그 돈의 가치와 지금의 돈의 가치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한 2억, 2, 3억이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얼마까지 낮췄느냐? 300불 수준까지 낮춘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가 낮아졌으니까 가격을 이렇게 낮춘 거죠. 가격을 낮추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차를 살 수가 있는 거죠. 옛날에는 비싸서 못 샀는데 지금은 가격이 그렇게 싸져 버리니까 누구든지 살 수가 있는 거죠. 이제 포드의 철학은 그거예요. 가격을 낮춰가지고 많은 소비자들이 우리 제품을 싸게, 문명의 이기를 싸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이제 포드의 경영 철학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이걸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포드도 테일러가 얘기한 동작 연구, 시간 연구, 이것들을 다 적용을 한 거예요. 흘러가는 컨베이어 위에서 조립을 하려면은 동작 연구, 시간 연구가 들어가야 각각의 단계마다 어떤 작업들을 할 건가 이것들을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여기는 뭐 1분 걸리고 여기는 30초 걸리고 여기는 20초 걸리고 이런 식으로 작업 배치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이 걸리도록 이렇게 그 작업 배치를 해야 되다 보니까 동작 연구, 시간 연구가 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을 적용을 하면서 이런 표준화 3S 운동을 3S를 적용을 하고, 그리고 컨베이어를 통해서 조립을 해서 원가를 대폭 낮췄다. 그렇게 해서 싸게 팔아서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면서 다 내 충성 고객으로 만드는 거죠. 이게 이제 포드 시스템의 주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1908년에 이제 이 포드가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컨베이어 시스템을 적용을 했는데, 이제 2014년도에 어떤 그 자동차 시장의 그 생산성을 보면은 어마어마해요. 포드 자동차가 종업원을 13,000명을 고용을 해가지고 26만 7,720대를 만들어서 팔았어요. 근데 나머지 299개사, 약 300개사, 디트로이트와 그 인근에 약 300개의 자동차 공장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299개사의 종업원이 66,350명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만든 자동차 대수가 286,770대. 그래서 이제 뭐 거의 비슷하죠. 19,000대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299개사는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고객이 주문하는 대로 다양한 사양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맞춤형으로 만들다 보니까 원가는 높고, 거기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그걸 원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포드 외에 다른 회사에 이제 주문을 한 거죠. 근데 포드는 뭐만 고집했냐? 앞에서 이제 표준화라는 것을 이제 그 소품종 대량 생산, 그러면서 표준화라는 것을 이제 적용했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포드는 T 모델이라는 것만 생산을 했어요.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 색깔도 까만색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그 그림에 보듯이 이렇게 생긴 것이 T 모델인데 요 한 모델밖에 없어요. 이 한 모델 색깔까지도 그냥 까만색 하나, 이렇게 해서 단순화시켜서 생산을 하다 보니까 원가는 낮아지고 가격을 낮출 수가 있고,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50% 수준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획기적으로 생산성을 높인 거죠. 이게 이제 포드 시스템이에요. 이런 시스템은 지금도 뭐 자동차 회사들은 다 이렇게 만들고 있죠. 물론 뭐 롤스로이스라든지 이런 뭐 특수한 그 회사들은 지금도 뭐 그 맞춤형으로 해서 수제로 이렇게 만드는 회사도 있지만, 이런 이제 일반적으로 시장에 그 내다 파는 이런 그 자동차들은 다 지금 이런 포드 시스템에 맞춰 가지고 생산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과학적 관리법의 이제 생산에서는 엄청난 그 효과와 효율성을 나타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도 현재도 많이 대부분 적용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이제 비판을 받는 것은 뭐냐? 단지 이제 어떤 종업원을 기계처럼 다루었다. 기계처럼 보고 생산성만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런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뭐 그 후에 나온 사람들이 그런 비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불만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후에 경영학자들은 새로운 이제 방향으로 경영을 이제 연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학적 관리론을 비판하면서 인간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다양한 인간 관리의 방법론들이 나오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앞에서는 이제 직무 관리, 그러니까 작업 관리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췄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뭐냐면은 이제 조직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 이제 그런 필요성이 이제 대두가 됐는데 여기서는 이제 원래 이제 페요르라는 사람은 프랑스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터키의 이제 꼬망트리 프로상보라는 광산 회사의 공장 책임자였어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경영을 잘못해 가지고 부도 직전에 몰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로부터 당신이 이제 이 공장을 맡아서 좀 회생시켜라 하는 이제 부탁을 받고 이제 공장장에서 이제 회사 전체를 총괄하는 책임자 CEO로 이제 활동을 해서 결국은 이제 회생을 시켰죠. 그리고 이제 공장을 이제 회사를 회생을 시킨 그 과정들에 적용했던 방법들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이론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1916년도에 이제 산업의 일반 관리론이다 하는 그런 타이틀로 이제 논문을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페요르의 관리론은 뭐냐면은 작업원들이 생산 현장에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이제 관리적인 측면, 그런 생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할 거냐 하는 그 시스템과 조직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작업자는 생산 작업을 수행하는 거고 위에 또 관리자가 있어서 매니지먼트 활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런 관리 조직들은 계획하고 회사 전체의 운영 계획, 생산 계획들을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그 다음에 조직화하고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이런 조직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생산 활동을 하는데 주의하면서 통제하는 이러한 기능들을 관리 기능에서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여러 사람들이 한 얘기들을 종합해 보니까 관리 기능에는 계획 기능, 조직화, 통제 기능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핵심 기능이더라.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페요르는 거기에다가 이제 두 가지를 더 합쳤죠. 그래서 계획하고 이제 조직하고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더라. 무슨 얘기냐? 이제 조직만 해놓으면은 뭐 알아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것이 잘 돌아가도록 지휘를 해야 되겠죠. 지시하고 그 지시에서 수행하는 과정에서 뭔가 계속 장애 요인들이 발생을 하죠.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 기능이 또 필요하더라. 그러고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면 그걸 분석하고 그걸 가지고 통제하는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페요르는 관리 활동을 계획하고 조직하고 지휘하고 조정, 통제하는
이런 과정이 이제 그 관리 활동에서 있어야 되고 이게 계속 순환되면서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 하고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페이얼이 이제 조직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지켜야 될 14가지 원칙을 제시를 했어요. 14가지 원칙을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탄력적 적용 원칙이라는 추가적인 하나를 또 제시를 한 거죠. 탄력적 적용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 14가지 원칙을 가지고 관리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거를 적용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예외적인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발생하면은 상황 적합적인 사고를 가지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 원칙이 14가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무조건 이대로 해.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경우에는 가능한 최적의 어떤 리스크를 줄이면서 그걸 전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유연한 방법들을 찾아서 적용을 해라. 이것이 이제 탄력적 적용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14가지 원칙과 탄력적 적용 원칙, 어떻게 보면 15가지 원칙이죠. 근데 이 탄력적 적용 원칙은 14가지에 다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페이얼이 주장한 것을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은 이렇게 기업의 활동은 관리 활동과 작업 활동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작업 활동은 기술, 영업, 재무, 안전, 회계 이런 5가지 그 기능으로 나눠져 있고 관리 활동은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 이런 과정으로 순환한다. 그러니까 작업 활동은 이제 기술은 기술 개발, 영업은 영업 활동, 영업 활동 기술 중에는 이제 생산도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재무 관리, 안전 관리, 회계 관리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작업 활동으로 보고 그런 것들을 수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술도 계획하고 조직하고 지휘하고 조정 통제하는 기능 그런 활동들이 있어야 되고 영업도 계획하고 조직 지휘 조정 통제하는 이런 활동이 있고 그래서 작업 활동은 이렇게 5가지의 활동의 사이클로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4가지의 원칙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보면은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좀 중요한 것들만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첫 번째 이제 분업의 원칙 계속 이제 테일러도 얘기했고 포드도 얘기했고 다 이제 분업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분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권한과 책임은 적정하게 이제 서로 권한만큼 책임도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반드시 활동을 하려면은 기업이 이제 관리 활동을 하게 되려면 공동의 목적을 달성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협동적으로 일을 해야 되죠. 협동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협동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뭔가 원칙이 있고 해야 될 역할이 딱딱딱 정해져 있어야 그 안에서 협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역할이 정해지지 않고 규칙이 없으면은 협동을 하다가도 계속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걸 준수하면서 협동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여섯 번째 보면은 개인의 이익이 전체 이익에 종속되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을 생각을 하면은 개인이 먼저지 회사가 먼저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회사가 있어야 개인도 있을 수가 있다. 회사가 뭐 이익을 못 내고 부도나면 그 안에 있는 개인들도 결국 뿔뿔이 흩어져야 되죠. 그래서 이제 배열은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개인 전체 이익이 회사 기업 전체 이익이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보다 우선시 되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 요즘 그 좀 경향 트렌드하고 좀 다른 얘기가 집권화 원칙이라는 거 있어요. 이제 일을 효율적으로 하려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강력한 그 주의 통솔이 필요하죠. 그러려면은 권한이 한 사람한테 집중이 되어야 된다. 근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한 사람한테 집중이 되면은 리스크가 크다. 그 사람의 능력이 뭐 전지전능하면은 뭐 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은 이게 이제 분권식으로 하고 서로 또 그 협력적으로 토의를 해서 어떤 뭐 의사결정을 하고 이러한 것이 요즘에 이제 그 리스크를 줄이는 이런 그 하나의 그 방법 트렌드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집권화시켜라. 그래야 명령이 통일화되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집권화 원칙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벌써 이제 이 1918년도인데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아홉 번째 보면 계층적 연쇄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가능하면은 계층을 줄여라. 사원, 뭐 계장,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의사결정의 단계를 축소시키고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계층을 줄여라. 그래서 요즘 대팀제라는 것이 이제 유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팀장이 거의 뭐 부장이 팀장이 되고 나머지는 다 팀원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만큼 계층이 적으면은 의사결정하는 시간이 빨라져요. 물론 나머지 팀원들이 다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죠. 아니면은 그 조직의 리더가 전체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어쨌든 세상이 지금 너무 빨리 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지연이 되면 결국은 경쟁력을 잃게 되는 이런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계층적 연쇄 원칙, 계층을 줄이는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2번째 보면은 고용 안정의 원칙. 불필요하게 인사이동을 막 이리저리 뭐 배치하고 뭐 이러지 말아라. 가능하면은 전문가로 키워야 된다 하는 거죠. 이리저리 막 이동을 하다 보면 전문성도 떨어질 뿐더러 직무 만족감도 떨어져 가지고 결국은 생산성이 저하돼요. 그 다음에 이제 13번째 보면 주도권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주도권의 원칙은 내가 맡고 있는 일은 내가 창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라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을 위에서 시시콜콜 뭐 그냥 하나하나 지시하고 그 다음에 매뉴얼대로 하게 만들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요즘 세상은 이게 창의력이 중요한 시대잖아요.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스스로 판단해서 전문가적인 지식을 갖추고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또 경쟁력 있고 한 것인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그 매뉴얼대로 하게 해 놓으면은 사람이 더 이상 다른 것을 생각을 못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독창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독창력을 발휘할 수 있는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고 그렇게 운영을 해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쭉 읽어보면 이제 나머지들은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것은 조직을 만들고 운영할 때 반드시 이런 그 원칙들이 적용이 되어야 되겠죠. 중요한 원칙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조직 관리의 이론 중에 중요한 게 이제 웨버의 이제 관료대 조직이라는 게 있어요. 관료대 조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조직을 만들 때에 이제 그 조직은 이제 어떤 개인의 어떤 사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방향으로 조직을 만들 게 아니고 전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어떤 그 기반 위에서 조직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걸 이제 그 웨버는 이제 관료제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웨버는 조직을 설계할 때 분업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권한을 명확하게 이제 설정을 하고, 그러니까 조직표를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그 업무와 인력을 배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업무 분장표 같은 것을 만들어서 누가 뭐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것들, 이런 뭐 특정한 개인을 고려하는 이런 조직들, 이런 것들은 만들지 말자. 이게 이제 비개인적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종업원을 채용할 때는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인 경력이라든지 뭐 그 업적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채용을 해야 되고, 채용한 종업원들은 그 사람들이 쭉 장시간, 그러니까 회사에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경력 관리를 해야 된다.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종업원들이 이제 내부에서 불만족하니까 퇴사를 하게 되는데, 퇴사를 하면은 그게 인력 자원들이 퇴사를 하게 되면 회사에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열심히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교육시키고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나가버리면은 그동안에 그 사람들 교육시키고 훈련시킨 그러한 그 대가를 어디서 다시 보상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업원들은 뭐 나이가 먹고 오래되면은 매너리즘에 빠지고 또 능률도 떨어지고 하기는 하지만은 그러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회사에 장기 근속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게 만들려면은 종업원들이 와서 이제 업무도 계속 교육도 시키고 여러 업무를 경험하게 하고 또 이제 승진도 시켜가면서 이게 이제 그 개인의 어떤 그 명예 또 그 자존감 이런 것도 이제 살려주면서 회사에 계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은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규칙과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권력도 합법적인 그런 그 권한 권력을 가지고 이제 그 부여받은 권한 내에서 이제 그 권한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직이 만들어져야 된다 하고 주장한 게 이제 웨이버의 이제 관료제 조직론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 관리, 직무 관리와 이제 조직 관리론이 이제 발전을 해왔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것이 이제 행동과학적 경영학이 나오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과 그러기 위해서 작업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서
그 일을 하는 조직 안에서 일을 하는 종업원들이 서로 종업원과 종업원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종업원과 이제 상사와 부하와의 관계, 이런 관계들이 어떻게 보니까 이제 굉장히 생산성에 영향을 주더라 하는 것들을 이제 어렴풋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람을 기계처럼 또는 부품처럼 하지 말고 또 그 사람들을 기계처럼 부품처럼 활용하기 위한 효율적인 조직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 종업원들이 만족하고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제 그 경영학을 연구하게 되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그게 이제 행동과학적 경영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기에 나오는 이제 그 행동과학적 경영학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인간관계론이라는 거죠. 인간관계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종업원도 하나의 인간이다. 이 인간은 뭐 봉급만 많이 주면 열심히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그 안에서 조직 안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도 좋아야 되고 내가 만족을 해야 스스로 여러 가지 개인의 욕망들이 나름대로 충족이 되는 관계가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그 생산성도 높이고 오랫동안 근무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할 거냐 하는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게 됐는데 그거를 이제 연구하게 된 계기가 이제 중요한 유명한 호손 실험이라는 거예요. 호손 실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미국 시카고에 이제 서부전기 주식회사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전기와 관련된 그 부품들을 만드는 그런 회사였어요. 여기에서 이제 약 한 8년 동안 이제 실험을 한 건데 이제 여기서는 처음에 실험은 뭐냐면은 어떤 작업 환경이 되면은 생산성이 올라갈까 이런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조명 실험이라고 그래요. 1차 실험인데 이 조명을 이제 바꿔가면서 생산성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는 것을 실험을 했어요. 요거는 이제 미국 과학 아카데미에 있는 연구자들하고 이제 서부전기 주식회사의 엔지니어들하고 이제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해봤더니 별로 영향이 없어요. 조금 조명이 어두우나 환하나 뭐 생산성은 변화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구진을 바꿨죠. 그래서 하버드대의 마이어 교수하고 레슬리스버거 교수를 이제 그 주 멤버로 해가지고 하버드대 연구진들이 들어가서 이제 그 실험을 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실험은 이제 계전기 조립 실험이라는 것을 했는데 여기서는 뭐 어떤 조건을 주고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봤냐면은 급여, 휴식, 근무 시간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그 근로 조건이죠. 열심히 하면 급여 더 준다. 또 뭐 열심히 일했으면 충분히 휴식도 갖는다. 적정한 근무 시간 내에서 근무를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하는 근무 조건들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해봤어요. 그 실험을 했는데 효과가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주 적더라, 아주 미미하더라.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3차 실험에서는 뭐를 했냐면은 면접 실험을 했어요. 요거는 2만 1,000명의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뭐에 만족하고 뭐에 불만하고 뭐가 불만족스럽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면접을 하면서 파악을 해본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떨 때 만족하고 어떤 때 불만족하고 현재에 뭐가 불만이고 이런 것들을 쭉 2만 1,000명을 인터뷰를 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종업원들은 물리적인 환경보다는 인간관계, 종업원과 종업원 간의 관계, 종업원과 상사의 관계, 뭐 이런 다양한 인간관계 내지는 본인들이 어떻게 인정을 받고 있느냐, 앞으로 또 내가 어떻게 성장을 해나갈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더 관심이 많고 그런 거에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생산에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그 인터뷰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14명의 작업자를 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발을 했으니까 너는 선택된 사람이다. 우선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해준 거죠. 그리고 이제 똑같은 작업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일단은 생산성이 올라가요. 근데 왜 올라갔느냐? 이 사람들은 나는 선택된 사람이다. 다른 사람하고 달라. 이런 그 자부심이 생긴 거죠. 자긍심이 생기면서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더 낫게 해야지 하는 이러한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생산성이 향상이 됐어요. 근데 실험을 진행을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는 이제 비공식적인 조직이 2개가 발생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이제 거기에는 이제 14명 중에는 이제 리더가 이제 2명이 있었는데 그 리더의 어떤 그 지휘 방법, 그 리더십에 따라서 이제 스스로 자기들끼리 어떤 그룹이 이제 형성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비공식적인 2개의 그룹이 만들어지면서 그 그룹 내에서의 자기들 구성원 간의 어떤 그 인간관계, 만족도 이런 거에 의해서 생산성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리더는 참 인간적이고 이렇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동생처럼 또는 뭐 이런 뭐 아들처럼 이렇게 잘 케어하면서 그 이끌어가면서 또 자기의 지식을 다 그 전달해주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다 하고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런 쪽에서는 다른 그렇지 않은 쪽보다는 더 훨씬 이렇게 생산성이 높아지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온 결론은 개인들의 이제 그 어떤 선발이 됐다는 이런 그 존재감, 자존감 이런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비공식 조직의 이런 그 어떤 활동 내용과 거기에 따른 만족도가 굉장히 생산성에 영향을 많이 주더라. 결국은 인간관계가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비공식 조직의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더라. 이게 이제 밝혀진 거죠. 그래서 이 실험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그 조직 내에서의 인간관계가 전체적으로 생산성에 많은 영향을 준다. 물론 기본적으로 뭐 그 작업 관리 그러니까 뭐 표준 과업을 만들고 그렇게 그 과업 관리를 해나가고 또 뭐 컨베이어 시스템을 만들고 또 조직을 잘 만들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인간관계 관리를 잘 해나가야 된다. 이런 이제 그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온 이론들이 이제 조직 행동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조직 행동론은 뭐냐면은 그 조직에서 종업원들의 이제 그 행동을 이제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생산성이 향상되게끔 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 종업원 관리를 할 거냐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여기서 이제 동기부여를 어떻게 할 거냐. 종업원들이 더 열심히 하도록 하려면은 어떤 동기부여를 하고 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이제 그 작업원들, 종업원들을 이끌어갈 거냐. 이런 그 이론들, 경영 방법들이 이제 그 연구되고 발표되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그 중요한 그 이론 중에 하나가 이제 맥그리거가 이제 얘기한 XY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XY 이론은 뭐냐면은 종업원들, 인간은 X형의 인간이 있고 Y형의 인간이 있다 이러는 거예요. X형의 인간은 뭐냐면 X형 인간 이론은 인간은 원래 변화를 싫어하고 게으르고 이러기 싫어하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러고 뭐 내가 능동적으로 일을 하기보다는 윗사람의 통제를 받거나 또는 뭐 돈을 주어야 일을 하거나 이런 사람이다. 기업에서 보면 퇴출시키고 싶은 이런 종업원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통제 기능이 필요하다. 통제를 위해서 통제를 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관리를 해나가야 된다. 근데 이제 반대로 Y형 인간 이론은 인간은 이제 스스로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고 책임을 지기를 기꺼이 책임을 지려고 하고 또 이제 뭐 누가 시켜서 하기보다는 스스로 알아서 창의적으로 상상력을 발휘해서 일을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스스로 이렇게 자아 실현 욕구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있는 그런 사람을 이제 Y형 인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동기부여를 해주는 게 좋죠. 그러니까 뭐 시키고 안 하면은 그 페널티를 주고 뭐 불이익을 주고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꼭 그렇게 하도록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Y 이론의 인간들한테는 이제 스스로 알아서 열심히 하면 너 승진되는 거야. 그리고 실질적으로 열심히 해서 결과가 나오면 승진도 시키고 또 뭐 보너스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고 또 이제 협력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맥그리거는 가능하면은 그 Y 이론에 입각한 이러한 그 관리 방식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근데 실질적으로 막 모든 그 인간에게 Y 이론에 입각한 인간만 이제 있으면 좋은데 반드시 이제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적정하게 이게 그 통제 기능도 있으면서 안 되는 사람들,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스스로 알아서 능동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제 동기부여를 하고 협력적인 분위기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니들을 해나가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죠. 통제 기능을 또 적용을 하는 이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겠죠. 이게 이렇게 이제 맥그리거는 X형 인간과 Y형 인간 이 두 가지가 있다. 근데 보다 바람직스러운 것은 Y형 인간이 더
더 바람직스럽다.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을 채용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X형 인간을 Y형 인간이 되도록 자꾸 이제 유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그리스라는 사람은 이제 성숙 미성숙 이론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기업에서 뭐 조직을 만들고 그것을 이제 그 규정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그걸 우리가 조직과 규정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공식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공식적인 조직은 뭐는 이렇게 해야 된다, 뭐를 누구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다 정해놓는 것은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종업원들이 그 일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대로 따라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기계적으로,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 인간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공식적인 조직은 그렇게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만 규정대로 조직화된 대로 권한 부여된 대로만 일을 한다 보면은 결국은 인간은 종업원은 수동적이고 의존적이고 종속적인 인간화되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생산성 하락을 가져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지속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그런 인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제 그 개인의 개성, 특성들을 성숙 상태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아그리스는 개인의 퍼스널리티, 특성, 근무하는 데 있어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특성을 7가지로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개인들은 미성숙한 상태에서 성숙한 상태로 발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제 성숙 단계로 이끌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7가지가 있냐면은 일반적으로 개인들은 이제 수동적이고 저기만 조직과 규정에 의해서만 일을 한다면은 개인들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한다. 의존적인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단순하고 한정적인 행동을 한다. 그 다음에 관심은 굉장히 얕고 그 다음에 약하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하는 관점은 굉장히 근시안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종속적인 위치에서 이제 내 자신에 대해서 그냥 만족하고 포기한다. 그리고 자아의식이 결여가 된다. 이런 원래는 이제 규정 속에서 조직화된 틀 속에서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성숙시킬 수 있도록 변환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되도록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상태로 만들어 가야 되고 복잡하고 다양한 행동, 그 다음에 이제 깊고 강하고 지속적인 관심,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높은 지위나 어떤 나름대로의 만족할 수 있는 자아 실현의 단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야 되고, 자아의식과 자기 통제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아그리스가 얘기하는 성숙, 미성숙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조직 시스템 이론으로서 이제 나온 게 바나드의 조직 이론이라는 것이 이제 나왔죠. 바나드의 조직 이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조직이 목표를 달성을 하려면은 협동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된다.
그래서 협동 체계를 구축을 하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협동 체계를 구축해야 되느냐?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를 균형 있게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협동 체계를 구축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면은 개인도 거기에 따라서 어떤 그 개인이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목표가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회사만 돈 많이 벌어가지고 주주한테 다 주어버리고 종업원들한테 주는 것이 없는 이런 상태가 되면 균형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개인의 목표라는 것은 잘했으면 승진도 시키고 또 급여도 많이 주고 여러 가지 뭐 복지 혜택도 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식적인 조직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거기에 구성원들, 종업원들은 공통의 목적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조직이 구성이 되면서 서로 그 목적이 달성이 되려면은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것 좀 해줘, 이거를 이렇게 좀 바꿔줘, 뭐 이걸 좀 이렇게 조달해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원활하게 소통을 해야 이게 이제 조직의 목표가 원활하게 달성이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다들 동일하게 인식을 하는 공통의 목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원들은 뭐 한 100개 팔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엉뚱하게 200개 팔아라. 뭐 또는 뭐 500개 생산해라. 능력은 뭐 400개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게 공통의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목표를 만들어 놓고 이제 그걸 달성하는 데는 서로 협력해서 소통해 가면서 장애 요인을 제거하고 새로운 더 좋은 방법을 찾고 해 가면서 이제 그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조직 균형 이론이라는 것이 이제 제기됐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조직이라는 것은 복잡한 연결 구조로 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에 가보면은 뭐 인사부서, 노무부서, 그 다음에 격리, 회계부서, 재무부서, 생산부서, 마케팅, 뭐 물류, 뭐 이런 다양한 조직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인사는 인사 혼자 그냥 그 독불장군처럼 이렇게 일하는 게 아니죠. 생산은 생산 혼자 독불장군처럼 이렇게 일할 수가 없어요. 다 복합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죠. 생산을 하려면은 인사부서로부터 종업원을 공급을 받아야 되고 또 재료를 사오려면 재무부서에서 돈 대줘야 되고 뭐 또 마케팅 부서에서 이렇게 만들어줘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줘. 다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다 얽히고 설켜 있는데 이것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 조직들이 서로 어떤 부서는 뭐 파워가 굉장히 세고 어떤 부서는 뭐 힘없어서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게 원활하게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항상 각 그 내부의 조직들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개인들까지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고 또 하나는 외부 환경하고도 잘 적응할 수,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균형 잡힌 이런 그 경영 환경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직 균형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중요한 게 버나드의 조직 이론 중에 중요한 게 권한 수용설이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제 권한을 이렇게 부여를 했으면은 회사에서 너 그거 하는데 뭐 어떤 권한을 가지고 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권한을 그 인정을 하고 수용을 해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회사는 그렇게 권한을 준다 하더라도 아니 나 그거 하기 싫어요. 난 그거 안 할래요. 그러면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일을 맡아서 책임지고 권한을 가지고 하려면은 그 사람이 알았습니다. 내가 한번 해보죠. 하고 그걸 수용을 해야 비로소 권한이 부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권한이라는 것은 부여하는 게 아니고 수용하는 거다. 수용해야만이 그 권한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효과를 키울 수가 있다는 거죠.
버나드의 조직 이론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조직은 협동 체계를 만들어야 되고 서로 각 부서가 협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협동을 하려면은 서로 소통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러면서 조직 간의 파워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파워들은 위에서 부여하는 게 아니고 밑에서 오케이 알았어 내가 그대로 할게 한번 해볼게 능동적으로 수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조직이 만들어져야 이게 그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직 이론 중에 이제 사이몬의 조직 이론이 있어요. 사이몬은 이제 어떻게 이제 이 얘기를 하느냐면은, 어떤 사이몬의 그 주장은 뭐냐면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데 초점을 맞춘 거예요. 기업에서 활동하는 것들은 보면은 매일같이 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의사결정이에요. 아침에 출근해서 뭐부터 하지? 어떤 일은 뭐 어떻게 해가지고 끝내지? 이게 이제 모여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뭐를 어떻게 할까 이런 것만 의사결정이 아니라 내가 아침에 앉아서부터 하기 시작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이죠. 그런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이몬이 봤을 때는 이 인간이라는 것은 두 가지 유형의 인간이 있다. 하나는 합리적 모형의 인간이 있고 하나는 경제인 모형의 인간이 있다. 합리적 모형의 인간은 뭐냐면은 인간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가장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어떻게 보면 전지전능한 그런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없죠. 하나님 외에는 그 전지전능하게 합리적으로 모든 것을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인간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경제인 모형 인간이에요. 경제인 모형의 인간은 뭐냐? 의사결정을 하는데 다 완벽한 정보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완벽하다고 확보했어도 그건 완벽하지 않은 거죠. 어느 정도의 정보밖에는 확보를 못해요. 그리고 그 정보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들을 이용해서 내가 완벽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적정한 수준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럴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적정한 수준의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종업원들은 다 경제인 모형의 인간이다. 이런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단계에 거쳐서 순차적으로 체계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 이제 문제의 탐색 단계. 의사결정을 내가 하려고 할 때 문제의 탐색이 뭐냐면은 내가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지? 뭐 해야 되지? 이거예요. 프로블럼만 이제 문제가 아니고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는 어떤 이벤트. 이것이 이제 곧 이제 탐색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를 하려고 한다 하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인텔리전스 페이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은 뭐를 하려고 하는데 그냥 한 가지 방법만 가지고 딱 결정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느냐 하고 여러 가지 대안들을 탐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이제 몇 가지를 디자인을 해봐요. 그래서 이걸 이제 디자인 페이스라고 하는데 대안의 설계 단계를 거쳐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이거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효과가 있고, 요거는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요거는 실행이 가능하고 안 하고,
실행이 가능한데 뭐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가고 효과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다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대안의 선택 단계예요. 선택을 해서 실행을 해봐야 되겠죠. 실행을 해서 다행히 그 목표했던 성과가 나왔으면은 오케이, 앞으로도 계속 이거는 그대로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게 성과가 제대로 안 나왔어요. 그러면 뭐가 잘못됐지 하고 피드백을 하죠. 그래서 이제 사이먼은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왜? 우리는 경제인 모형의 그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때에 이제 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뭔가를 해결하려고 이제 목표를 세울 때에 뭐가 중요하냐? 목적의 합리성보다 수단의 합리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개를 생산하는 것이 이제 이게 타당하냐 안 하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100개를 달성하려고 하는 이 수단 자체가 그게 가능하냐 안 하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뭐 100개를 팔아야 또는 생산을 해야 우리가 회사가 뭐 유지가 될 수 있다. 중요해요. 그거 꼭 필요한데 문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 방법이 있느냐는 거죠. 그게 수단의 합리성이라는 거예요. 수단의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으면은 그거는 이제 그 목표는 달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수단의 합리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제 바나드처럼 조직 균형 이론이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개인 목적과 이제 그 개인의 그 목적 충족 요인하고 공원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뭐냐면 내가 뭔가를 그 달성을 하려고 한다면은 그것이 개인이 그만큼 공헌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또 그렇게 믿어야 그것이 이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들이 이제 노력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게 이제 개인의 목적 충족 요인과 개인의 공헌이라는 거예요. 공헌의 균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했으면은 왜 열심히 해요? 뭔가 개인의 목적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는 거죠. 이게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경영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자기 통제가 중요하다. 이것이 그게 이제 조직 영향력 이론이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조직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려면은 경영 환경이 이제 계속 변하고 있죠. 그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변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조직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적정하게 반응하면서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그 이론이 이제 사이먼의 조직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사이먼의 조직 이론은 인간은 경제인 모형 인간이다. 그래서 완벽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의사결정 사이클을 잘 준수하면서 최적의 어떤 그 적정한 그 목표가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은 목적의 합리성보다는 수단의 합리성이 중요하고 또 개인의 어떤 목적을 추구하는 추구하도록 만드는 그런 그 동기와 그것을 또 했을 때의 개인의 그 노력도 이 공헌 이것이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공헌을 많이 했으면은 개인이 생각했던 그 개인
충족 요건을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사이먼의 조직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앞에서 잠깐 얘기했듯이 이제 관리과학적 경영학, 계량 경영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경영과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OR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숫자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고 이제 원인을 찾고 또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격을 내리면은 분명히 매출이 올라가기는 할 텐데 얼마나 올라갈 거냐 이런 거 이제 선형계획법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가격이 내리면은 판매량이 어떻게 올라가는가. 그러면 얼마를 내리면은 얼마나 올라가고 또 더 내리면은 얼마나 더 올라갈 건가. 이런 것들은 이제 시뮬레이션도 해볼 수가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숫자를 가지고 이제 어떤 경영 의사결정을 하거나 또는 어떤 원인 분석을 하거나 또는 미래를 예측하거나 이렇게 하는 그 경영 방법론들이 이제 관리과학적 경영학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는 손익분기 분석,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팔아야 이익을 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예측을 해보는 그런 방법이죠. 선형계획법 이게 이제 어떤 변수에 따라서 변수가 가격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고객 만족도라든지 이런 변수에 의해서 그 매출이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는 게 이제 선형계획법이죠. 그다음에 대기 이론, 네트워크 모형, 시뮬레이션, 확률 분석, 회귀 분석 이런 것들 다 이게 숫자를 이용해서 일정한 공식에 의해서 이제 그 의사결정을 하는 어떤 자료를 제공하는 그런 기법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계량 경영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계량 경영학은 보면은 숫자로 이제 다 나타내는 거니까 굉장히 객관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요. 그런데 객관적이고 설득력이 있기는 한데 문제는 뭐냐? 그 안에서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관계 이런 것들은 전혀 거기에 고려가 안 되죠. 무조건 경영 조건을 어떻게 개수적으로 이렇게 변경시키면 어떻게 될 거다. 근데 이제 사람 10명 넣으면은 매출액이 얼마 될 거다. 근데 10명을 넣는 것보다 9명을 넣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더 효과가 클 수도 있어요. 왜? 전혀 신입사원들 10명 갖다 넣어봤자 고도로 숙련된 그 사람들 4명 내지 5명 넣는 것보다 못할 경우도 있죠. 또 10명이 서로 치고받고 화합이 안 되고 맨날 싸우기나 하고 모여서 회의할 때 되면은 그냥 서로 잘났다고 자기 주장만 하다가 아무 성과도 없이 합의점도 없이 그냥 헤어져 버려. 이런 관계가 된다면은 숫자가 뭐가 중요해요? 숙달되고 그다음에 서로 협력하고 의사소통을 잘하는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계량 경영학에서는 숫자만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혀 읽어낼 수가 없는 이런 한계점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조직을 만들고 또 실제 지휘를 하고 이런 거에도 전혀 이제 그런 개수가 적용이 되지 않고 인간 관계 역할이나 정보의 역할 이런 것도 이제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주변 환경이 변하면은 이 숫자라는 것은 이제 과거의 숫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실하고 거리가 있고 또 현실 자체는 변화가 굉장히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떤 수리 모형으로 해서 다 담아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경제를 움직이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회사의 매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들을 몇 가지 요인으로 이렇게 설명해내기가 굉장히 힘들죠. 뭐 매출에 영향을 주는 것들은 뭐 소비자 영향, 전체 경기의 그 경제 상황의 영향, 뭐 경쟁자, 또 품질, 가격, 뭐 또 납기, 뭐 다양한 그 활동들이 결국은 매출에 영향을 주죠. 그것들을 어떻게 수리적으로 다 파악을 해내겠어요? 이런 한계들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경영학은 이제 어떻게 이제 문제들을 푸느냐면은 상황 적합적 이론이라는 데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상황 적합적 이론이라는 것은 주변 상황의 변화, 주변 지금 환경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거를 가지고 진단적으로 그것들을 분석을 해내서 지금 주변 상황에 가장 적합한 경영 전략, 경영 방법이 뭐냐, 이거를 이제 도출을 해내서 그렇게 이제 그 방법을 적용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기업이라는 것은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폐쇄 시스템이 아니고 개방 시스템이다. 더더욱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이 환경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을 어떻게 잘 해석하고 이 환경의 변화를 어떻게 예측을 해서 내가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을 해서 회사를 성장시킬 거냐,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경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현대 경영학에서는 이제 고전 경영학에서 얘기한 직무관리, 그 다음에 조직관리, 행동과학적 경영학에서 얘기한 이제 인간관계론, 그 다음에 관리과학적 경영학, 그러니까 계량 경영학에서 얘기한 여러 가지 데이터에 의한 어떤 그 의사결정 방법, 이런 것들을 다 필요한 대로 유용한 것들은 다 끌어모으는 거죠. 끌어모아서 관리 기능은 어떻게 하고, 인간 관리는 어떻게 하고, 경쟁 전략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수립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외부의 환경을 분석해서 그 환경에 적합하도록 그렇게 이제 전략을, 경영 방법을 절충을 해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설명한 모든 경영 이론들이 다 뭉뚱그려져요. 융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외부에 이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외부의 상황 중요한 게 이제 소비자, 전체 시장, 경쟁자, 정부, 뭐 법률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다양한 기업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인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하고 평가해 가지고 같이 이제 경영 이론에, 경영 방법에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대표적인 게 상황 적합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상황 적합 이론은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 내부 환경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능력이에요. 나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나는 어떤 상품을 생산하고 있고, 그거는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 내부의 자원들은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내부 환경이에요. 그 다음에 외부 환경은 아까 얘기한 뭐 소비자라든지 전체 시장, 그 다음에 경쟁자, 정부, 뭐 사회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이 외부 환경이 되겠죠.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이제 진단적 접근 방법을 쓰는 거예요. 진단적 접근 방법이라는 건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요. 우리가 이제 어떤 기업의 경영 전략, 경영 방법을 이제 도출해낸다고 할 경우에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패스트 분석. 이게 뭐냐면은
패스트는 이제 P는 정치, 폴리틱, 그 다음에 E는 이코노미, S는 소셜, T는 테크니컬.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기술적인 측면에 우리 회사와 관계되는 것들이 지금 어떤 상태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거고 그것은 우리 회사에 어떻게 영향을 줄 거다 하는 것들을 다 먼저 분석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일반적인 거예요. 그걸 또 그 범위를 좁혀보면 이제 5포스 분석 또는 3시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5포스 분석은 뭐냐면은 현재 우리의 지금 그 시장, 그 다음에 잠재적인 참여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상대 경쟁사, 그 다음에 공급자, 그 다음에 소비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개의 우리 지금 그 경영 전략에 영향을 주는 이런 요인들을 분석을 해서 이제 그 어떻게 회사가 나갈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3C는 이제 그 자사, 우리 컴퍼니,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쟁자, 그 다음에 소비자, 이 3가지의 영향력을 분석을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스와트 분석이라는 걸로 이제 만들어내죠. 그래서 나의 강점과 장점은 뭐고, 그 다음에 환경의 위험 요소와 경쟁 요소는 뭔지, 이걸 분석을 한 다음에 STP 전략이라는 걸 짜요. STP 전략은 뭐냐? S는 세그멘테이션, 시장을 세분화시켜 가지고, T는 타겟팅이에요. 내가 공략해야 될 시장, 목표 시장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P는 포지셔닝, 그 목표 시장에 우리 제품을 어떤 식으로 각인시키고 어필해 가지고 판매를 할 건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진단적으로 이제 그 상황 분석을 해 가지고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이런 방법이 이제 상황 적합 이론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은 어떤 경영 전략 또는 경영 방법을 이제 그 채택할 때 주로 이런 상황 적합 이론에 입각해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2장 전부 강의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했고요. 이번 강의의 이제 퀴즈는 이거예요. 첫 번째는 테일러의 작업관리 4대 원칙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드 시스템이 적용한 3S는 무엇이냐.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직 이론에서 사이먼의 그 조직 이론 중에 의사 결정 단계가 어떤 것인지 4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고 만족하지 못하면은 다시 피드백, 이런 이제 과정으로 이렇게 그 순환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 PPT 자료나 아니면은 책을 좀 읽어보고 카톡을 통해서 답을 하도록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강의는 끝내고, 또 여기에서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별도로 카톡이나 또 문자로 이렇게 질문을 해주면은 내가 답을 해드릴게요. 자, 수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